대표적인 기업이 두산 에너빌리티죠. 어떻게 보게 되면 원전 같은 경우는 현재 실적은 없지만 실적이 증가할 속도가 되게 빠른 섹터. 데이터 부족이라는 사태 자체를 계속 해결된 입장에서 고효율의 발전 용량은 필요한 섹터. 그렇게 놓고 본다면 조방원 섹터 내에서는 지속 가능한 스토리를 갖고 있는 기업이라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3월과 4월로 넘어갈 때 시장에서 리스크는 뭐냐 하면은 주주총회 또는 감사보고서 시즌에 들어옵니다. 가장 2월 달에 두려워하는 섹터가 바로 바이오 섹터거든요. 바이오 주요 일정을 살펴봤을 때는 4월 달 같은 경우, 3월 중순 같은 경우는 투자하는 것도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 매달 10일 간격으로 진행되는 유튜브 무료 특강 아래의 링크에서 신청하세요. 전쟁 및 석유 관련주도 지금 주목해볼 필요가 있을까요? 전쟁이라 그러면 우리가 보통 말하면 방산주를 말합니다. 방산주를 말할 수가 있고, 방산주가 이제 초에 한번 많이 상승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는 이제 베네수엘라 마두로의 체포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3월 초순에 다시 국내 이제 대표적으로 천공투를 만드는 성공투 밸류체인에 있는 LIG 넥스원,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고,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말할 때 뭐 총으로 치면 탄피를 만들고 화약을 만들고 미사일을 만드는 또 작은 미사일이 박격포겠죠. 풍산 이런 기업들 주가도 가는데, 방산주 같은 경우는 시장적 리스크가 발생을 할 때 가장 변동성이 크다. 일단 그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과연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방산주는 연결성이 조금 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하다 보면 그런 게 있는데 스토리가 되게 중요한데, 방산 같은 경우는 단위가 워낙 크잖아요. 예, 그렇죠. 왜냐 하나 수주했을 경우에 워낙 뭐 조 단위가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국가 대 빚이 있습니다. 이걸 뭐 N2N이라는 단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National to National. 우리가 일반적인 사업들 같은 경우는 B2B잖아요. 기업 대 기업 또는 B2C, 기업 대 소비자란 말이죠. 스마트폰이 인가하는 거는 B2C가 될 거고, 기업 대 기업 같은 경우는 뭐 중간재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미국의 HP, 아니 델 컴퓨터에 반도체를 납품하면 B2B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방사는 B2B보다는 N2N이 많습니다. 아마 N2N이라는 공식 단어는 없을 거예요. 네, 국가 대 국가의 어떤 전략 사업을 이야기하는데, 주가 관점에 놓고 봤을 때는 이거는 전쟁이 발발해도 올라가고요. 그때 많이 올라가고 휴전을 해도 올라갑니다. 그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자분들은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어떤 거냐면 전쟁하게 되면 당연히 모든 관심 자체가 방산으로 몰립니다. 이게 뭐 미사일도 필요할 거고 전투기도 필요할 거고 군함도 필요하니까. 그래서 주가 반등 속도는 거의 뭐 빰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거꾸로 말하면 여러분들은 전쟁의 끝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생각할 땐 전쟁의 것은 우리가 표면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한 나라가 망해야 전쟁이냐? 그건 옛날 이야기예요. 지금은 강대강의 전쟁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전쟁의 출발은 미사일을 쏘지만은 종결은 미사일 소음이 안 들리는 겁니다. 그 관점에 놓고 봤을 때 미사일 소음이 안 들린다는 건 전쟁이 많이 끝나고 화해하고 두 나라 국가 자체가 우리가 서로 윈윈해보자. 꼭 그런 것보다는 팽팽한 대립관계 속에서 이해관계가 어느 정도 맞았을 경우에 수면 아래로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현대전 같은 경우 어떤 거냐면, 전쟁은 한 나라와 한 나라의 전쟁으로 보입니다만은 더 크게 보게 되면 그 주변국을 하여금 강해 어떤 위기감을 많이 조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자주국방을 강화해야겠네. 그리고 평상시에 전쟁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서로 많이 도와줄 것처럼 해봤지만 실제적으로 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해관계를 따지는구나. 그럼 이걸 해석하게 되면 우리는 한국 편으로 자주 국방을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전쟁 관련주를 투자하시거나 방산주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전쟁이 만약에 끝났을 때라고 생각할 때는, 그렇다고 다음 전쟁을 기다리면서 주식을 사는 건 아니겠지만은 각국 글로벌 주요 국가들이 방산, 자주 국방 예산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구나. 그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국내 5대 방산 회사, 방산 관련 주요 5-5개 기업들, 한국항공우주, LIG 넥스원, 현대로템, 하나시스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 기업들 같은 경우는 개별 기업들의 변하지 않는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말이 나온 김에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KF21,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K2전차,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K9 자주포, 그리고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 모든 걸 망라할 수 있는 방산 시스템 또는 우주항공, 여기에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천궁2, 이 그림으로 잘 기억을 하시면서 좀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3월 같은 경우는 어쨌든 주가는 많이 급등을 한 상태였고, 휴전이 됐을 경우에 어느 정도 주가는 다시 안정을 보이겠습니다만 다시 하방 경주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석유 관련주들도 많이 올랐는데 석유 관련주들의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국제 유가가 뭐 배럴당 60달러 정도에서 100달러까지 가다 보니까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정유회사 기업들의 정제 마진입니다. 정제 마진이라는 건 뭐냐면 원유와 석유 판매 가격의 차이를 말하는데 보통 미국 같은 경우는 정제 마진이 배럴당 한 6, 7달러 정도까지 이야기를 하고요. 중동 같은 경우는 한 10달러 정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마진인데 지금 국제 유가가 훨씬 높으니까 이거로 계산하게 되면은 지금 국내 주요 정유사들 뭐 S-오일이라든지 GS라든지 뭐 현대 SK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정제 마진은 10%가 아니라 오히려 20달러, 30달러까지 꽁충 커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기업들이 이제 향후에 발표할 상반기 실적 같은 경우는 상당히 서프라이즈가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근데 주가 관점에서는 S-오일이나 SK이노베이션이나 GS나 이런 기업들의 주가 자체가 전쟁 리스크로 국제 유가가 급등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올라간 흐름 자체가 좀 투기적으로 올라간 게 있어요. 주가가 투기적으로 빨리 올랐다는 거죠. 근데 한 가지 변하지 않은 거는 60달러에 사던 주가가 100달러까지 갔으면은 다시 60달러까지 내려올 때는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럼 이거로 계산했을 때 시장에서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최소한 이 흐름이라면 S-오일이라든지 기타 정유회사들의 1분기와 2분기 실적 자체는 정제 마진 개선 때문에 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주가나 의외로 유가가 다시 안정화되게 되면 기업들의 관심은 정유회사에 대한 투자 관심보다는 오히려 그 정유 유가 급등으로 인해서 빠졌던 다른 섹터에 대한 관심을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가는 일정 부분 유가가 안정화되는 시점에서 정유주 기업들의 주가는 서서히 밀리게 될 가능성이 크고요. 근데 그 밀리게 되는 가능성을 다시 역으로 발생하게 되면 이 기업들이 최소한 1분기 실적을 발표할 점 4월 중하순이나 6월 중하순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올라왔던 이 이벤트로 발생했던 일시적 이용 자체가 실적으로 고스란히 반영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실적에 대한 증가감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많이 오르는 게 호르무즈 해협이 있을 거가 배가 움직이는 거니까 해상 운임 관련 기업들이 많이 주가 변동성이 3월에 컸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HMM 같은 상승 기업들 그리고 흥하해운, 대한해운, 펜오션 이런 벌크선이 되는 거죠.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론적으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 페르시아만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을 경우에 배가 멀리 돌아가야 되니까요. 멀리 돌아간다는 거는 아시겠습니다만은 배가 뭐 쉬운 표현으로 1시간이면 갈 거를 3시간을 가야 된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운임 비용 자체가 훨씬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또 하나가 그런 것도 있습니다. 배가 이렇게 멀리 돌아가면서 나가는 운행 시간이 길어지면서 나오는 비용도 있습니다만은 선주들이 높게 부릅니다. 야, 저기 내가 중동 옆을 지나가는데 언제 해적한테 맞을지 또는 언제 이란 미사일을 맞을지 아무도 모르잖아. 내가 지나가긴 하겠는데 운임 이 정도는 안 돼. 따따 묻고 따블로 해줘. 그래도 보내야겠어? 난 안 갈래. 근데 필요해요. 두바이 아랍에미레이트. 호르무즈해 바로 밑에 이란 맞은편이 아랍에미레이트입니다. 내가 아랍에미레이트로 물건을 날라야 되는데 아무도 안 간다 그러잖아요. 그래 묻고 따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운임이 폭등하는 현상이 생기게 되는데 주가 관점에서는 이것도 참 아이러니한 흐름인데 처음에는 정유주랑 똑같습니다. 해상 운임 자체가 올랐기 때문에 이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질 것 같아서 주요 해운사들의 주가가 폭등을 합니다. 근데 그 다음 스테이지는 시장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해상 운임이 올랐기 때문에 물동량이 줄어들 거야. 글로벌 경제가 위축되기 때문에 주요 선사들이 오더를 안 낼 거야.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근데 후자가 맞아요. 그 누구도 전쟁을 무릅쓰고 그 좁도직은 아니 여러분들 미사일 맞는데 누가 가겠어요. 묻고 따블이 내가 사는 게 우선이지. 그런 흐름이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오히려 시장적 리스크의 폭발적 급등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해상이 오른 거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적이라는 거죠. 올랐긴 올랐는데 아무도 그거를 안 산다는 거죠. 그 관점 때문에 주가는 서서히 어느 정도 안정화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특히나 해상 운임 관련 기업들의 주가 흐름 자체는 일정 부분 이 P는 오르는데 쉽게 말해서 운임 자체는 오르는데 운임 물동량 자체가 감소하지 않을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말짱 도루묵이잖아요. 그 관점으로 조금 주가 탄력성은 재미없을 수도 있지 않나. 약간 이 섹터도 정유주 섹터와는 조금 결은 다른데 조금 변동성이 큰 경기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섹터라 볼 수 있겠습니다. 원전주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2월달과 3월달 넘어오면서 우리가 조방원 그럴 때 가장 탄력성이 좋았던 섹터가 아마 원전 섹터였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는 뭐 한전산업의 주가, 한전기술의 주가, 두산에너빌리티, 또 복합열폭발전기를 만드는 BHR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연일 신고가를 갖고 3월 초순에 이렇게 글로벌 정시가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원전 관련 기업들의 주가는 되게 견주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기업이 두산에너빌리티죠. 두산에너빌리티도 이제 한창 갇혀있던 10만 원의 벽도 뚫기도 했었고 3월 초순에는
반면 또 좋은 낭보도 가져왔어요. 실제적으로 구체적 상대방 회사를 밝히진 않았습니다만 시장은 어느 정도 테슬라 XI를 추정하는 분위기였고 25년도 하반기에 2기의 가스터빈을 수주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반기에 10기 이상의 추가 수주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상당히 주가 흐름이 견조하다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게 되면 원전 같은 경우는 현재 실적은 없지만 실적이 증가할 속도가 되게 빠른 섹터 그리고 글로벌 공조화가 계속 이루어지는 섹터. 또 하나가 우리가 미국 AI 투자할 때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만은 데이터 부족이라는 사태 자체를 계속 해결하는 입장에서 원전을 통한 고효율의 발전 용량은 필요한 섹터. 그렇게 놓고 본다면 조방원 섹터 내에서는 지속 가능한 스토리를 갖고 있는 기업이라 생각을 합니다. 다만 중간중간에 조선과 방산과 달리 숫자를 확인해야 될 부분 자체가 조금 모호한 상태가 있다 보니까 투자분들의 마음 자체도 조금 두려울 수 있겠는데 이 원전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트렌드의 변화를 생각하면서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한국도 어느 정도 20대 정부는 과거 정부와 조금 다른 같은 민주당의 색깔입니다만은 어떤 섹터에 대해서 무작정적으로 화력 안 되고 원전 안 되고 신재생만 돼 그런 해양보다는 글로벌 정시, 글로벌 국가 기준으로 전력난은 어쩔 수 없는 필수 불가결한 해결 방안이 나와야 되는 거고 그 전력난의 출발 자체가 AI 데이터 센터가 될 수가 있는 거고 꼭 AI 데이터 센터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교열의 발전을 위한 SMR이라든지 원전 투자는 가속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가 10만 원 이하에서 계속 꿈틀거리는 것은 주가는 여타 섹터의 변동성 따라서 조금 우춤할 수 있습니다만은 원전이 갖고 있는 스토리나 SMR의 투자 가능성 그다음 26년도 하반기 또는 빠르면 늦어도 27년도부터 들어가는 실증 투자 이런 모멘텀을 봤을 때는 저는 여전히 그냥 숫자만 놓고 보면 되게 비쌀 거예요. 우리가 PER 기준으로 놓고 보면. 근데 그런 관점인데 원전이 갖고 있는 거는 단순하게 PER보다 여기에 성장성에 대한 스토리니까 그 흐름을 좀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게 뭐냐 하면 야 그래도 그렇지 너무 실적이 안 나오는데 너무 성장성 그러지 마라. 성장성 있는 게 그만 있냐 볼 수 있는데 주식이 성장성을 가지고 올라가는 섹터의 공통점은 글로벌 국가적으로 경쟁적인 우위에 있는가가 되게 중요하고 미국이든 중국이든 여타 국가들이 공통된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는가 그리고 국가 정책적으로 에너지 사업이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데 마지막에 에너지 사업은 국가 정책의 방향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국가 정책의 방향성이 다양한 에너지원의 발전과 고효율에 대한 원전의 허용 여부가 지속되는가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 관점으로 보신다 그러면 원전은 기존의 섹터는 조금 다르게 그런 게 훼손되지 않는다면 저는 여전히 관심 있게 봐야 될 섹터다. 그리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모회사인 두산에 대한 투자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두산, 한때 100만 원까지 넘어갔던 주가가 계속 100만 원 밑에 왔다 갔다 하는데 두산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산, 두산밥개, 두산 로보틱스, 두산 에너빌리티 뭐 이렇게 이어지는 지주회사의 관점에서 투자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 여기서 언급되지 않은 두산 비지, 즉 두산 전자를 통해서 투자하는 게 맞을까? 이렇게 좀 고민해 볼 수가 있는데 최근 2년 동안의 흐름을 놓고 보면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나 많은 투자가들은 이 두산이라는 기업을 분석을 할 때 단순하게 두산 에너빌리티의 상대적 지분 가치라든지 이런 투자보다는 두산 비지가 갖고 있는 두산의 전자 반도체 부분에 대한 가치를 조금 더 높이 평가하는 게 없잖아 있습니다. 그게 저희 이제 두산을 바라보는 중요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근데 두산 비지의 주요 파트너가 엔비디아란 말이죠. 이런 관점에 놓고 봤을 때 주가 같은 경우는 2월달 같은 경우는 주요 지주사들이 여러 가지 상법 개정 관련해서 상승한 흐름이 없잖아 있긴 있었어요. 두산도 그런 거에 좀 일조했을 수가 있고 다만 이제 3월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두산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지주사 투자 관점으로 투자하기에는 어느 정도 시장의 거품 자체가 거품까지는 아니겠군요. 프리미엄 자체가 좀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3월 이후에 다시 두산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뭐냐 하면 두산 에너빌리티의 성장 가능성도 당연히 체크해야 될 부분입니다만은 그건 두산 에너빌리티가 알아서 잘 크는 부분이고 다른 한편 놓고 봤을 때는 두산 비지 즉 반도체 부분에 대한 실적 전망과 실적 기대가 더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3월 중순에 예정된 또 엔비디아와의 커넥션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두산 비지가 직접적으로 엔비디아와 즉 연결되는 뉴스 릴리즈는 많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두산 비지의 주요 나쁜 파트너가 엔비디아이기 때문에 그 두산 비지의 스토리대로 집중을 하신다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두산이 갖고 있는 로보틱스라든지 밥켓이라든지 에너빌리티의 가치를 빼고 두산 자체로 갖고 있는 두산 비지를 상대평가했을 때 두산의 매력도가 저평가라면 오히려 주가가 100만 원 이하에서 어느 조정을 보일 때는 다시 새로운 점프를 위해서 매수하는 관점도 나쁘지 않다. 물론 그 전제에는 미국의 엔비디아라든지 주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주가를 많이 생각하시는데 당연히 주가가 중요하죠.
야, 엔비디아 주가가 200달러 못 간 지 오래됐는데 아직도 엔비디아 그러냐? 중요한 것은 엔비디아 주가가 200달러 못 간 거는 엔비디아가 200달러 못 갈 정도로 다른 경쟁자가 많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엔비디아의 연을 단, 쉽게 하면서 줄을 단, 표현이 그런가요? 줄이 단, 연이 단 기업들 같은 경우는 커질 수 있는 캐파가 무지하게 커지는 거잖아요. 그게 저는 이 두산이라는 기업 자체를 100만 원 이하의 주가에서는 여전히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이유다. 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3월 초에 캐나다 잠수함 수주 최종 제안서를 제출했는데요. 주가 흐름은 어떤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국 시간으로 3월 3일 정도가 입찰 마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의 이제 K 드림팀 그리고 이제 독일의 티센그룹과 양강체계로 60조 규모의 이제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에 입찰하는 스토리가 첫 출발을 했죠. 아마 시장에서는 빠르면 6월달 정도에 이제 1차 입찰의 결정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했고 한때 이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정시와는 별개로 약간 두 기업의 주가가 출렁 흔들린 적이 있었어요. 그건 왜 그랬냐면 일부 매체를 통해 가지고 야, 우리 이번 같은 경우는 캐나다 잠수함 수주가 생각보다 어느 기업으로 뭐 독일에다 호주처럼 뭐 독일이 준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반반으로 캐나다가 멀티플 전략을 쓰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도 많았고 또 일각에서는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캐나다 같은 경우도 잠수함 수준에 대해서 한국에서 만약에 이거를 허용해 줄 때 뭐 기술력이야 여러 가지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볼 수가 있는 거고 빠른 납기 뭐 높은 고효율 뭐 저가 약간 낮은 가격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건데 중요하게 놓고 보는 거는 일각에서는 캐나다가 만약에 한국에 잠수함 수주를 줄 때는 캐나다도 실제적으로 제조 기반 자체가 많이 다운돼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는 캐나다 쪽으로도 현대차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조금 공장을 지어줬으면 하는 그래서 북극과 어떤 섹터에 대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경쟁력과 자국 사업 유치를 위해서 콜라보를 엮어가자는 그런 말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저희가 이걸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지금 캐나다 수주전 관련 경우도 어찌 보면 HD 현대중공업이나 하나오션을 투자하는 물론 60조라는 아주 큰 규모도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도 중요합니다만은 잠수함을 수주한 것 자체는 나라의 국방과 기타 다른 주변의 국가 심지어 최근에 많이 2월 달에 하나오션이나 HD 현대중공업을 보시는 분들이 중동 쪽 잠수함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실제적으로 이번 이란 미국의 전쟁에서 미국의 잠수함이 이란의 주요 배를 공격해서 침몰시키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중동은 야 얘네들은 사막이니까 지대공 미사일, 지대지 미사일만 많이 생각합니다만은 호르무즈 해역과 이런 거 페르시아만을 봤을 때는 잠수함에 대한 수요도 되게 커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 있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대부분이 바다를 인접하고 있으니까요. 사우디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캐나다 잠수함 수주는 정말 단순하게 놓고 봤을 때 60조 원의 캐나다 수주 이거 한 건에 끝내지 않고 그걸 지나가지고 실제 추가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큰 이벤트도 되는 거고요. 그 관점을 장기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주가는 이론적으로 국제유가 상승 이퀄 조선주라는 공식을 갖고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최근 같은 경우는 뭐 LNG 가격도 오르고 정시도 부진하다 보니까 조금 쉬어있는 흐름인데 우리나라 조선업종 자체가 주가가 멀티플이 붙은 거는 이렇게 볼까요? 주가는 수주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이나 삼성용. 근데 주가는 안 갈 거예요. 왜냐하면 수주는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주 같은 경우는 올해 상반기도 상당히 높은 수주가 실제로 전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배를 하나 수주해가지고 제작해가지고 건조해서 인도할 때까지 뭐 배마다 조금 선사마다 다르다고 하는데 5년 전후가 걸린다고 해요. 3년에서 5년짜리 정도. 근데 배가 수익을 인식하는 기준이 대부분이 헤비테일 방식, 인도하는 시점에 매출을 많이 집습니다. 무슨 말이냐? 1조 원짜리 배를 수주했을 경우에 1년차 같은 경우는 한 100억 정도만 잡는다고 칩니다. 2년차 배가 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1,000억을 잡게 되고요. 3년차 배가 좀 많이 만들어졌을 때 2,000억을 잡습니다. 거의 이제 마지막에 다음 달에 배 인도합니다. 우리가 그 배 쭉 바다에 빠지는 거 있죠? 그것도 할 때 마지막에 왕창 잡습니다. 한 5천억 정도. 그러니까 배가 22년도 1년도에 수주한 배가 25년도 6년도로 갈 때 인도 시점이 다가오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올해 상반기 주요 조선사들의 실적에 대한 전망치는 되게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거꾸로 말하면 그 높다고 보는 것 자체가 조선주가 여타 섹터 대비해서 하락을 막아주는 요인이 되는 거고요. 하락을 막는 겁니다. 그럼 주가는 일단 하락을 안 해 올라가지 않겠어요? 그럼 하락을 막아주는 게 바로 수주에 대한 인도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되는 거고 상승은 뭐냐? 이거는 똑같은 내용이에요. 네. 23년도와 4년도, 5년도는 4년도까지는 실적으로 조선주가 신조선의 어떤 사이클을 가져왔다면 26년도의 트렌드가 마스가잖아요. 이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한 멀티플 자체가 조선주의 주가 멀티플을 가져가는 거거든요. 근데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3월 기준으로 마스가 프로젝트자에 대한 이야기 자체가 조금 지연되어 있는데 이게 3월 중순에 우리나라 국회에서 대미
특별투자법이 본회의를 통과합니다. 3월 10일 예정돼 있거든요. 대미 특별투자법 같은 경우는 트럼프와 한국과 미국의 관세에 관한 부분이에요. 이러한 스토리 자체가 조금 잡히면서 시장은 다시 마스크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이나 스토리로 가져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 본다면 3월 달에 조선주의 주가가 눌려져 있는 것은 어찌 보게 되면 앞으로 다시 한번 배가 항진하기 위한 가장 좋은 눌림목의 장소도 포인트도 될 수 있다. 그걸 한번 역발성으로 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도 해보겠습니다. 지금 주목해도 괜찮을 조선주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조선은 두 가지 결로 좀 나눕니다. 두 가지 결로 나눕니다. 하나는 실적이 탄탄하고 LNG 기반, 삼성중공업이나 한국조선해양을 좀 추정해 볼 수 있고요. 근데 조금 전에 상반 기준으로 만약에 하나의 종목을 본다면 저는 감히 정권사 기관분들이 가장 비싸다고 말하는 이 기업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오션입니다. 하나오션을 만약에 조선 회사들 중에서 밸류에이션 평가, 애널리스트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오션은 PR이 여타 조선주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상당히 높고 대신 스토리 라인이나 멀티플을 봤을 때는 전 하나오션의 이 마스가 프로젝트 떠나면서 군함 관련 스토리가 가장 투자가들의 마음을 자극할 수밖에 없다 보는 거고 그도 그런 것이 하나그룹이 갖고 있는 육해공 라인업을 다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바라볼 때의 관점인데 모범생의 HD그룹과 약간의 공격적인 하나그룹을 구분했을 때 실제적으로 시장이 약간 불안할 때는 모범생의 그룹주들이 주가가 견조할 겁니다. 그리고 다시 시장이 이제 붐이 들어올 때는 모범생보다는 밑에서 치고 오는 육해공을 다 갖춘 앞으로 성장 스토리가 많은 기업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같고 국내 KDDX 사업도 마찬가지고 차기 잠수함 사업을 할 때도 누가 봐도 상대적 평가에서는 HDA 중공업이 조금 더 우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시장의 관점에 놓고 봤을 때는 그걸 차치하고 새로운 루키에 대한 투자 메리트를 많이 보여줄 때 오히려 관심이 몰릴 수가 있다면 저는 밸류에이션에 오히려 퍼가 높은 오히려 하나오션이 가장 투자적인 관점에서 매력적이지 않나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혼란한 증시 상황 속에 투자자들이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지도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를 하다 보면은 주식시장이 차고 나면 많이 상승할 때도 있고 또는 내려가는 것 같은데 그냥 내일 다시 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형적인 강세장 증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종합주가지수나 시장 자체가 안정적으로 고스피를 계속 견인하고 있고 또 그거 순환이라는 이름이 나올 때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은 이 순환과 주도주에서 되게 헷갈릴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주도주,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견조하게 상승할 때 다른 애들은 올라가지 않고 또는 두 번째 견조하게 올라가다가 조금 주춤됩니다. 그런데 다른 섹터로 갑자기 조선방산 2차전지 오를 때 이는 가장 선순환한 좋은 장세를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 두 가지가 안 맞을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안 가는데 여타 섹터도 빠질 때 이게 혼란한 증시 또는 어떤 외부적인 환경이 발생할 때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근데 이런 시장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주기를 갖고 있어요. 1년이란 어떤 긴 12달을 놓고 봤을 때 항상 2달에서 3달 정도가 그게 약간 픽스입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 한 달 기준 놓고 봤을 때 1주 정도 하락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 주식은 하락폭이 좀 진정되게 되고 또 3주차 넘어갔을 때 어느 반등을 시도하는 그런 스토리 라인으로 많이 오거든요. 이는 저의 오랜 기간 동안의 주식의 경험인데 앞으로 주식을 할 때 이런 거 한번 기억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월 말에서 월 초로 넘어올 때 시장 변동성은 크다. 첫 번째. 월 초, 첫째 주에 변동성이 크면 둘째 주로 넘어갈 때 그 변동폭 자체가 좀 안정화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주식을 한 달로 놓고 봤을 때 월초나 월말 같은 경우는 역으로 계산하게 되면 주식을 조금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와 갖고 있는 주식의 비중을 일정 부분 조금 슬림할 수 있는 기회, 그 다음에 주 중반 이후에 초반이나 중반에 엄청난 변동성이 나오게 되면 실제적으로 약간의 남들이 더 내려간다고 이야기할 때 서서 일정 부분 매수하는 자세, 그런 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단기 투자가와 중기 투자와 장기 투자의 관점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가장 주식할 때 위험한 거는 나는 주식 사고 팔기 싫어, 오래 갖고 있어야 수익이 난다는 그 고정된 마인드입니다. 어떤 종목을 오래 갖고 있냐가 중요한 거고 어떤 종목을 어떤 투자 스토리와 본인의 투자 베팅 철학을 가지고 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1,000만 원이 투자하는데 10만 원을 산 주식을 10년 가져가서 100배를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1,000만 원을 갖고 있는데 500만 원을 사더라도 단기적으로 100%를 낸다든지 또는 단기가 아니라면 철저하게 500만 원의 전략을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세 달이든 체계적으로 사는 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이 3월 달에 주식시장 관점에서 본인의 투자 성과나 투자 레퍼런스가 조금 힘드신다면 또 역으로 생각할 때 이렇게 혼란스러운 장 때 오히려 내가 어떤 투자와 어떤 투자 철학을 가지고 내 포트를 안정적으로 높은 수익을 운용할 수 있을까, 그런 걸 고민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흔들리면 누구나 손실을 볼 수 없습니다만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 그걸 회복하고 수익을 내는 사람은 철저하게 시장이 안 좋을 때 가장 냉정하게 준비한 사람들의
산출물이다, 결과물이다, 보배다, 그리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운 내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현 시점 포트폴리오 전략이 궁금합니다. 만약에 1억이 있다면 어떻게 투자하실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월간 전략을 항상 1억으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지금 3월과 4월 달은 월간이 또 2월과 다릅니다. 3월에 투자하시는 포트폴리오는 최소한 나의 투자 마인드를 4월 말까지는 가져가야 됩니다. 그러면 3월 말과 4월의 투자 마인드의 가장 핵심 하이라이트가 뭘까? 그건 바로 1분기 실적 시즌이겠죠. 여기에 무슨 주관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체 자산에 1억이라는 금액이 있을 때 1분기 실적 시즌에서 가장 주목받을 섹터가 뭘까? 한번 고민해 보시면 답은 이미 답 정도 나와 있습니다. 반도체 섹터가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 1분기 컨센서스 기준으로 반도체 섹터가 차지하는 비중, 삼성전자 하이닉스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이 넘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하나에 국한할 필요는 없어요. 나의 전체 유니버스의 절반 이상을 반도체를 담아야 됩니다. 이도저도 어렵다면 반도체 ETF 또는 삼성전자를 또는 하이닉스를 전체 포트의 절반 이상을 신규 편입을 하는 게 맞는 거고, 거꾸로 말하면 내 포트 내에서 이 어떤 종목을 리밸런싱 한다고 해도 이런 관점이 맞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남아있는 50%를 어떻게 채울까에 대한 고민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약간은 시장 자체도 흔들리고 삼성전자라는 기업을 또는 반도체라는 기업을 실적에 포커스를 맞췄다면 한 종목 정도는, 한 섹터 정도는 모멘텀에 조금 섹터를 맞추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3월과 4월로 넘어갈 때 시장에서 리스크는 뭐냐 하면은 주주총회 또는 감사보고서 시즌에 들어옵니다. 주주총회 또는 감사보고서 시즌 때문에 가장 2월 달에 두려워하는 섹터가 바로 바이오 섹터거든요. 그럼 역으로 해석했을 때 3월부터 4월까지 본격적으로부터 시작하는 26년도 바이오 주요 일정을 살펴봤을 때는 오히려 4월달 같은 경우, 3월 중순 같은 경우는 포트 자산의 30% 정도를 오히려 바이오 자산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투자하는 것도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 나머지 20%가 정도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시장의 관점에서 현금을 통해서 시장의 변동성이 안정화될 때까지는 트레이딩 영역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감히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절반 이상을 반도체 섹터, 나머지 절반의 절반 이상을 바이오 섹터, 그리고 나머지 절반의 절반 정도를 현재 3월 시장의 변동성 자체가 완충될 때까지 관망 또는 대기 또는 트레이딩 바이 성격의 섹터 플레이, 종목 플레이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코스닥 시장에 대한 유입도 지금 눈여겨보고 있는데요. 코스닥 시장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코스닥 증시가 이제 코스피와 상대 비교하게 되면 상당히 높은 계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코스닥하고 코스피의 시가총액도 지금 6배 여전히 이상 차이가 나고 있고요. 7배 정도 나고, 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2월 달에 가장 핵심이었죠. 뭐 3차 상법 개정안까지 통과됐고, 여기에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압도적 실적 전망과 실적으로 6,000포인트까지 갔단 말이죠. 근데 코스닥은 이제 지난 연초 1월 말 정도에 어느 정도 코스닥도 너무 좀 힘든 거 아니야?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안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고성호 활성화 대책이라고 이야기했고, 근데 활성화 대책의 그 전제 조건을 뜬 게 뭐냐면 퇴출 기업의 부실 기업의 조기 퇴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부실 기업의 조기 퇴출이라는 것을 첫 번째 워딩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 아이고 코스닥은 그러면은 적자 기업 되게 많은데 내 주식 상장 폐지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 출발은 뭐냐면 부실 기업의 조기 퇴출, 어느 정도 부실하다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 가지고 투자한 건데 빨리빨리 퇴출하고, 코스닥 작업에서 시정 내수도 지금 실적은 나오지 않지만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좋은 기술력과 모멘텀이 있는 기업, 또는 그중에 실적이 조금 좋게 나오지만은 코스닥에 있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말할 때 패시브 수급, 큰 자금이 들어올 수 없는 시장 제도적인 요인을 어느 정도 맞춰주자. 이게 코스닥 활성화 대책이거든요. 그 관점으로 하면서 이제 1월 말 같은 경우는 한번 코스닥 지수가 폭등을 한 적이 있어요. 마지막 주에 일주일 만에 두 자릿수 이상. 그리고 나서 이제 2월 말에 한 번 더 비슷한 식으로 한번 상승을 했습니다. 그거는 뭐였냐면은 아무래도 코스닥 ETF가 국내에서 3월 중순경에 이제 출시된다고 하니까 말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고민할 부분은 ETF가 출시된다고 코스피만큼의 탄력성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잠깐 해봐야 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어차피 시장 규모 자체는 전체적으로 현재 한국에 나와 있는 ETF의 시장 규모도 코스피를 추정하는 패시브 ETF와 일부 개별 섹터나 개별주를 추정하는 액티브 ETF의 전체 돈의 싸움은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30분의 1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투자가들, 한국 투자가들의 마인드 자체가 여전히 강세장이다 보니까 개인 투자가들, 새로운 투자가들 130조 원이 넘는 고객 이자금 투자가들의 절반 이상의 관심은 실적이 잘 나오는 좋은 기업이란 거에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새로운 ETF가 출시되고 한다고 해서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보다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이기에는 저는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하다 봅니다. 코스닥 전체적으로
자체적으로 체력을 키울 때까지는 말이죠. 그런 관점이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이나 섹터 내에서 어느 정도 이런 ETF 출시라든지 정부의 부실기업 퇴출 또는 코스닥 활성화 방안 이런 걸 염두에 했을 때 조금 볼만하거나 유명한 섹터들은 시가총액 1위에서 30위 또는 시가총액 1위에서 50위 내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 회사의 실적 자체가 약간 견고한테 그 HBM 반도체라든지 또는 신약 개발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모멘텀이 조금 좋은 기업들 위주로 아마 선별을 하시게 되면 코스닥 지수보다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이는 종목도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그걸 내가 혼자 하는데 좀 어렵잖아요. 그런 관점에서는 언제 시간을 내셔가지고 코스닥 종목들 내에서 기관 투자자들 매매 동향을 한번 트래킹을 해보시게 되면은 2월 말부터 3월 초중순에 집중적으로 투신이나 연기금 금융투자가 주식을 매수하면서 주가가 우상향한 기업들이 있을 겁니다. 이 기업들이 대부분 테크주가 되게 많은데요. 특히나 반도체가 이런 종목들이 어떻게 보게 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나마 코스닥 시장 활성화 내에서 기관 매니저들이 선호하고 중소형 코스닥 ETF라든지 앞으로 출시가 예정되고 앞으로 출시가 되면서 계속 초기에 들어갈 수도 있고 나중에 코스닥 ETF 유니버스가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로 생각하면 관심 종목이에요. 그렇죠? 기관 매니저들은 유니버스를 해가지고 이렇게 큰 나의 바운드를 쳐주는 거고 우리 개인 투자가 용어로 하면 관심 종목이잖아요. 그럼 관심 종목은 내 그룹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종목들로 조금 축소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보시면 좋지 않나 그리 볼 수 있겠습니다. 대표님 지난 인터뷰에서 3월 2차전지 주목하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사이에 이런 사태가 나왔습니다. 현재 2차전지 흐름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네, 보통 이제 주식 섹터를 성장주를 투자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우리가 투자의 바로미터가 뭘까를 물어보면 앞으로 어떤 일정이 있느냐에 따라서 미리 이제 주가가 움직입니다. 그는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지난해 12월 달 또는 연초에 로봇을 투자하시는 투자분들의 마인드도 CES라는 큰 행사가 있을 경우에 어느 정도의 스토리 라인, 쉽게 말해서 그 CES의 주요 주제가 뭘까? 그걸 가지고 주가가 많이 움직이는 거죠. 그게 이제 반도체 투자와는 조금 다른 결이고 3월 달 같은 경우는 3월 전초부터 계속적으로 3월 중순에 예정된 가장 세계적인 규모죠. 이게 인터배터리가 주체가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인터배터리 코리아 같은 경우는 연중에 열리는 몇 개 다른 나라 독일에서 열리는 인터배터리에 비해서 가장 규모는 크다 볼 수 있습니다. 일례로 작년도 같은 경우는 CATL의 회장까지도 한국을 방한하고 3월 11일부터 서울 코엑스에서 행사가 되는데요. 실제적으로 가장 또 최대 규모의 행사요. 실제 현대차 같은 경우도 어느 이번에는 참여하는 큰 관심을 모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대차도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 포함해가지고 피지컬 AI와의 승부수를 던졌기 때문에 그런 관점은 되게 좀 기초가 주목되는데 주가 흐름 관점에 놓고 봤을 때는 1월 3월 초순에 시장이 이렇게 서킷 브레이크가 두 차례 걸리면서 고점 대비해서 여타 종목보다 회복 속도가 조금 더뎠을 거예요. 그리고 더딘 상황이고요. 실내로 절대 주가만 보더라도 40만 원대 넘어갔던 포스코 홀딩스도 주가 내려와 있고 또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도 40만 원대 정도 자리를 잡다가 휙 한 두 자리 이상 하락을 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약간 정신은 또 반등을 하고 있는데 여타 섹터보다 조금 더뎌요. 코스피 쪽은 특히나 그렇습니다. 그 왜 그러냐 하면은 이유는 자체로 마찬가지인데 시장이 이렇게 폭락을 했을 경우에 오히려 시장이 다시 반등을 할 때 투자가들은 급락하기 전에 조금 상대적으로 강했던 섹터를 우선순위로 담는 겁니다.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10개의 종목이 있었는데 5개 정도는 주가 지수 대비보다 강했던 종목이고 5개 정도는 주가 지수 대비해서 약했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시장이 폭락을 해가지고 같이 우르르 빠집니다. 빠질 때는 다 두 자릿수가 빠졌어요. 근데 그 다음 달 시장이 다른 외적인 요인, 3월로 말씀드리면 국제 유가의 상승세가 좀 멈칫한다든지 하락한다 할 때 올라오는 속도를 보게 되게 되면은 첫 번째 강도가 높은 첫 번째 바운드는 다 같이 올라옵니다. 아마 3월 첫째 주에 여러분들이 많이 목격을 했을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반등에 들어올 때는 반등 폭도 약할 뿐더러 선택적으로 들어오거든요. 그 2차 전지가 들어갈 수 있는 그 공간은 약간 후순위에 많이 밀려 있어요. 그게 이제 좀 특징이고 근데 약간 2차 전지를 바라보는데 투자자분들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은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포스코 홀딩스,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LNF 이런 종목들하고 코스닥에 있는 에코프로 BM, 대주전자 이런 기업들 종목 탄력성이 조금 다를 겁니다. 근데 그거는 큰 특징을 구분하기 앞서가지고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에코프로 BM이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코스닥 시장 활성화 대책이라든지 코스닥 ETF에 조금 연결이 높을 수가 있고 LG 에너지솔루션이나 LG화학 이런 같은 경우는 약간 중간 색깔이 애매하기 때문이죠. 물론 LG화학도 없잖아요. 그런 것도 있는 건 아니에요.
LG 솔루션이 오히려 LNF를 선택한 뭐 LFP 배터리 말하겠죠. 그런 것도 LG화학을 누르는 재료가 되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상대적으로 놓고 봤을 때 2차 전지 흐름 자체가 반도체까지 빠진 상황이다 보니까 투자가들의 선택폭이 우선순위로 종목을 줄일 때 약간 많이 줄이는 흔적이 있다 보니까 더 빠져 보이는 그런 착시 효과는 있을 수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겠습니다. 올라온다면 언제 올라올 것이냐에 대한 걸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코스닥에 있는 2차 전지주들의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주식이 상승하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식시장 자체가 올라가서 순환이 돌 때,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다시 어느 정도 주가 지수를 견인하고 투자의 외적 환경이 올라가면서 우리가 보통 그거를 순환매라고 이야기를 하죠. 반도체 가다가 조금 쉬면 조금 다른 속도에 올라가고 그게 이제 2차 전지가 반등할 수 있는 수급적인 시장 전체 요인이 될 것 같고요. 그게 일단은 급선무가 돼야 됩니다. 그게 급선무가 된 상태에서 그 다음부터 개별 기업이 갖고 있는 스토리 라인을 붙이는 거거든요. 실내로 이렇게 글로벌 시장 자체가 움직이는 체계적 위험 시장이 흔들리게 되게 되면은 비체계적 위험에 있는 예를 들어서 체계적 위험이란 거는 시장 전체가 흔들려서 전 섹터가 빠지는 거고 그리고 비체계적 위험이란 건 뭐냐면 2차 전지로 예를 들면은 전기차 캐점, 실적 적자 이거를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그 업종이나 섹터가 갖고 있는 약점을 말하는 거죠. 근데 강세장일 때 체계적 위험, 시장 자체가 강세장일 때는 비체계적 위험을 갖고 있는 2차 전지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도 투자가들의 마음이 호의적입니다. 그래서 그네들이 발표하는 ESS라든지 인텔 배터리에서의 전고체 배터리의 출시라는 스토리 라인에 따라서 단기 수급이 들어오긴 됩니다. 근데 전제 조건에서 첫 번째 시장이 흔들려 버리는 체계적 위험이 노출되게 되면은 오히려 어느 정도의 모멘텀과 성장성이 약한 2차 전지 섹터가 더 빠지고 덜 오르는 성향이 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시장 자체가 안정화되는 것가 가장 우선이고 시장 안정화의 어떤 기준점을 말씀드린다면 종합주가지수가 5일 이동평균선을 상회를 하고 또 하나가 5일 이동평균선의 하락 기울기가 완만해지거나 우상향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바로미터를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오히려 상대적으로 그러면 이제 2차 전지 중에서도 LF 배터리라든지 이런 쪽에 로봇을 하는 배터리라든지 ESS를 만드는 ESS를 투자하는 또 하나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는 뭐 LFP 양극재를 만드는 기업 쪽으로 관심이 좀 간다 그리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우연의 일치일지는 아니지만은 올해 26년도 인터 배터리는 25년도 인터 배터리 당시에 보여줬던 퍼포먼스와는 조금 차별화가 있을 것 같아요. 참고로 작년도 25년도 3월 인터 배터리 앞두고는 인터 배터리 전에 대부분의 종목이 40에서 50% 정도가 올랐습니다. 근데 26년도 지금 2월에서 3월 올 때 갈 때는 약간 시장 수급이 있는데 이미 주가 자체가 저점 대비해서 50% 또는 100% 오르 있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정시가 신고가로 가면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행사 자체는 되게 화려할 것이고 새로운 기술이 많이 나올 것이고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가구하고 SBB 2.0이라든지 뭐 ESS라든지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의 양산을 위해서 샘플까지 공개적으로 공개할 겁니다만은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생각보다 회의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2차 전지 내에서도 뭐 인터 배터리 이야기 주가지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집중해 볼 수 있는 거는 26년도 인터 배터리의 메인 테마가 뭘까에 대한 고민을 해본다 그러면 로봇 ESS 쪽으로 흘러가는 그림이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 ESS 라인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여전히 뭐 대표 우량 종목 같은 경우는 삼성 SDI의 어떤 집중적인 관심을 좀 이어가야 되지 않나. 그리고 삼성 SDI의 관심에서는 그 밸류체인으로 갔을 때는 당연히 에코프로 그룹도 어느 정도 연결고리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스코 홀딩스의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2차 전지 과제 소재를 말하면은 사실 국내 관련 업종에서는 포스코 그룹, LG와 에코프로 그룹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에코프로 그룹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니켈의 어떤 변동성이 클 수가 있는 거고 포스코 홀딩스나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특히나 포스코 퓨처엠 쪽에서는 인주 혹연, 그다음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전체 리튬 사업 이런 걸 좀 결을 같이 하게 되는데 주가 관점에서는 2월 달 같은 경우는 글로벌 이제 예를 들어서 리튬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중국 리튬 가격, 선물 가격의 상승세에 편성이 됐고 또 하나가 ESS에 대한 모멘텀 자체가 계속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이런 기업들 여기에 SK온 또는 삼성 SDI 이런 기업들이 조금 더 북미 사업을 강화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좀 많이 반등을 했었는데 지금 주가 3월 접어들어서는 같이 또 주가가 많이 내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려가 있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주가 흐름은 주가가 못 간 거지 그 모멘텀이 바뀐 건 하나도 없습니다. 투자분들이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투자를 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주가가 이제 잘 가다가 고점 대비 10%, 20%는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하락을 하잖아요. 거꾸로 놓고 보게 되면은 근데 시장 주도주가 아닌 현재 비주도주를 선택하거나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시장보다 못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감내를 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규 매수자들은 적극적인 매수를 하지 않겠지만은 기존적으로 포스코 홀딩스의 스토리 라인이라든지 포스코 홀딩스가 실적이 좋아지는 그림으로 가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의 주가 하락 전후에 1위 1비 할 건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아마 지금 포스코 홀딩스 포함해서 2차 전지를 투자하시는 분들의 마인드는 지금 당장보다는 어느 정도 주가가 하방을 다지고 정말 어느 정도 올해 1분기, 2분기로 넘어가면서 ESS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ESS를 완성하기 위해서 LFP 밸류 체인을 주요 셀 업체와 어느 정도 그림을 그려가는지 포커스를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아직까지 지난 25년도 4분기 실적 또는 1분기 실적에서 장밋빛 흐름만 주고 구체적인 숫자가 나오고 있지 않다 보니까 여전히 주가 흐름 자체는 불확실성한데, 제가 생각할 때는 포스코도 마찬가지 많은 기업들이 올해 1분기 같은 경우는 다이나믹한 변화가 없겠습니다만은 아마 2분기 실적 발표로 좀 넘어가는 시점에서는 그런 게 구체화될 수가 있다면 조금 긴 호흡 관점에서는 뭐 40만 원 이하의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기타 기업들은 약간 지금 고점에서도 이미 뭐 꼭 이전까지 들고 왔는데 내가 팔아야 돼? 그거는 사실은 좀 잘못된 투자 마인드고요. 아니 지금이라도 내려와도 올라갈 가능성이 없다면 팔고 리밸런싱을 해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전기차 캐즘이라는 어떤 악재, 큰 악재가 마무리되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ESS를 통한 모멘텀과 트럼프의 정치적인 변화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어느 정도 이걸 숨통을 튄다면, 지금 갑자기 툭 나온 이야기인데 한번 제가 이야기 들었는지 모르겠지만은 11월 달이 미국의 중간선거예요. 물론 미국의 중간선거 같은 경우가 어찌 보면 그것 때문에 트럼프가 갑자기 보조금을 허용한다, 그러지는 않을 수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간선거에서 미국의 공화당이 다시 우승하기 위해서는 어찌 보게 되면은 다시 공화당에서 조금 불리했던 쪽에서의 어떤 보조금 정책에 대한 걸 약간 완화시킬 수 있는 제도도 많이 있거든요. 전기차에 대해서 보조금을 완화해주는 게 핵심이 아니고 ESS에 대해서 보조금을 강화하는 게 핵심입니다. 결이 달라요. 갑자기 트럼프가 전기차를 많이 타라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트럼프는 전기차를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굳이 왜 거기에다 지금 보조금을 지급하냐를 가지고 반대한 사람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보조금을 통해 가지고 미국 반도체 자립망을 강화한다든지 미국 데이터 센터를 강화한다든지 LNG 투자를 강화한다든지 뭐 조선 건조를 강화하는지에 돈의 쓰임을 틀리한 거거든요. 그런 관점을 보신다면 약간 옆으로 이제 트럼프로 넘어가긴 했는데 상반기 같은 경우도 상저하고의 관점에서 와이낫의 관점으로 좀 여유 있게 보시면 어떨까, 그 생각도 해보겠습니다. 주가가 오르니까 내연기관 자동차보다는 전기차 자동차들의 수요가 어쩌면 늘지 않을까, 그러면서 2차 전지주들도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뭐 충분히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가볍게는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요거는 코너성의 코너에서 잠깐 생각해 봤는데, 맞고 틀리면 문제보다 이게 우리가 말할 때 그 대체제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이런 말씀 잠깐 드릴까요? 갑자기 한우 고기가 갑자기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바로 대체할 수 있는 게 삼겹살을 먹으면 돼요. 근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나의 가처분 소득 여력이 낮기 때문입니다. 근데 자동차는 그런 게 아니죠. 내구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내구재라는 건 뭐냐면 한 번 사면 오랜 동안 쓰는 겁니다. 그래서 유가가 올랐기 때문에 전기차로 관심을 좀 돌릴 수 있을까 안에 대한 관심은 당연히 누구나 투식 투자가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인데, 전기차를 구매하는 사람들의 실제적으로 타는 사람들의 만족도는 가장 제가 많이 주변에 느꼈던 거는 낮은 유지비입니다. 쉽게 말해서 낮은 유지비, 지금처럼 유가 올랐을 경우에 휘발유를 주의하기보다는 전기차를 편의성보다도 낮은 유지비가 크다는 게 가장 공통점이었고요. 두 번째는 그들이 구매할 때 첫 번째 이유는 보조금이 커요. 상대적으로 싸 보이는 가격. 그런 게 좀 크기 때문에 현재 독고 상태에서의 그 발상이나 아이디어는 되게 좋습니다만은 주식 투자가들이 생각보다 이 전기차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내구재라는 걸 갖게 되고 또 약간의 보조금 사업이고 절대 구매할 수 있는 차량의 가격 자체가 어찌 보게 되면 그렇게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서 유가가 물론 아주 장기화되고 1년 내내 $200까지 가고 휘발유가 뭐 리터당 3,000원, 4,000원까지 가게 되면 심각하게 고민하겠죠.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닐 가능성이 많다는 게 지론이라, 뭐 아이디어는 좋지만은, 투자론적인 관점에서는 한번 그럴 수도 있겠구나 정도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2차 전지 외적으로 지금 증시가 전체적으로 다 밀린 상황인데, 이때 좀 포트 리밸런싱을 한다면 3월에는 어디를 좀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어디 이제 매체를 보다 보면은 포트 리밸런싱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올 겁니다. 주식 관련 주요 유튜브라든지 주요 경제 TV에서 말이죠. 근데 리밸런싱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이 실제 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걸 저는 한번 정리해 드리고 싶어요. 이 포트 리밸런싱의 출발을 한번 돌아가 보면요. 포트 리밸런싱이라는 거는 내가 어떤 섹터나 종목을 유니버스를 만들어 둡니다.
그렇죠? 뭐 30에서 50개, 20개 이상. 그리고 보통 어떤 친구들이 많이 하는 거냐 하면 펀드라든지 기관 투자가들이 많이, 특히나 가장 많이 하는 투자가들이 퀀터 투자가들입니다. 어느 정도 내가 50개 종목, 30개 이상의 종목을 바운드리를 써놓고 그 기업들이 3개월에서 6개월 단위. 왜 3개월에서 6개월 단위냐? 3개월 단위로 분기 실적을 발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실적이 좋은 기업들을 세팅을 해놓고 실적을 발표했는데 좋아진 기업들은 놔두고 나빠진 기업은 빼는 거거든요. 이런 방식이 리밸런싱의 가장 교과서적인 거고, 두 번째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리밸런싱을 한다고 할 때는 어떤 경우냐면 내가 처음에 10개면 10개, 20개면 20개, 5개면 5개. 근데 사실 리밸런싱이라는 거는 종목 수가 조금 많은 경우가 좋습니다. 서로가 해지를 하는 거니까. 그 기간을 본인이 선택해둔 동일한 기간을 가지고 투자를 합니다. 3개월, 6개월 이렇게. 시장을 신경 쓰지 않고요. 또는 시장 기준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시장이 고점 대비해서 30% 이상 하락했을 때 리밸런싱, 20% 이상 리밸런싱 이렇게 기준을 갖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준을 가진 상태에서 우리가 시가총액이 코스피나 코스닥에서 순위가 바뀌는 것처럼 오히려 시장보다 많이 빠진 종목은 빼고 시장보다 많은 종목을 시가총액이 들어온 종목을 집어넣는 방식이 리밸런싱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도 지금 두 가지를 실제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은 전체 주식 투자가 중에 거의 별로 없습니다. 만약에 하고 계시다면 그분이 바로 영원히 주식을 통해서 수익을 내시는 분들이거든요. 일반 투자자분들은 이 리밸런싱이라는 단어를 생각보다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그게 드리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3월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주도주가 바뀌면서 포트 리밸런싱을 고민해야 되냐. 이거는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은 가장 선제적으로 시장이 얼마나 빨리 안정화되느냐가 급선무입니다. 어설픈 리밸런싱은 모든 걸 망칠 수도 있어요. 내가 삼성을 갖고 있고 현대차를 갖고 있고 2차전지를 갖고 있고 바이오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시장의 첫 번째 캐점, 첫 번째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리스크가 시장이 한 번에 무너지는 거거든요. 한 번에 무너지는 거는 첫째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한다면 다 팔고 아무것도 안 하거나. 근데 다 팔고 아무것도 안 할 수 있는 거는 또 전체 주식 투자가의 1%도 안 됩니다. 왜? 항상 우리는 주식을 갖고 있어 왔으니까요. 그리고 정확하게 내가 어떤 섹터가 어디가 저점인지는 저점을 찍어봐야 합니다. 그럼 3월에 만약에 리밸런싱을 고민하는 분이라면 저는 그 타이밍을 한 달 정도로 미뤄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타이밍? 어느 정도 유가에 대한 시장 노이즈가 안정화되고 다시 삼성과 하이닉스에 대한 수급 자체가 긍정적이며 기타 기업들의 섹터가 움직이는 힘 자체가 기업들이 갖고 있는 스토리라인, 예를 들어서 정권사에서 이 기업은 실적이 좋고 앞으로 좋은데 이런 모멘텀이 있는데 주가가 반응하는 강도가 전체적으로 일정 부분 나와줄 때 그게 시장이 안정하거든요. 그때 리밸런싱 하는 게 낫습니다. 내가 급한 마음에 갑자기 급락한 손실을 커버하기 위해서 계획되지 않은 상태로 올라가는 종목 따라 사고 내려가는 종목 팔았을 경우에 거꾸로 말하면 올라간 종목과 내려간 종목의 상대적 계류율의 그 편차가 서로 균형이 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균형이 맞춰지는 시점에서의 리밸런싱을 고민하는 게 조금 좋은데 생각보다 어렵죠. 그럼 그 관점에 듣고 쉽게 말씀드리면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 어설프게 손대다가 다 망칩니다. 언제 하시라고요? 시장 자체가 어느 정도 자동적으로 정화가 됐을 때 말이죠. 그게 제가 드리고 싶은 가장 원론적이면서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유가가 치솟고 있는데요. 유가 상승으로 인한 증시 영향 어떻게 보시나요? 유가만큼 중요한 변동성과 바로미터는 없을 것 같아요. 글로벌 산유국 기준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미국이 셰일 혁명 이후에 글로벌 산유력이라든지 미국이란 중국 같은 경우가 상위권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펙. 하지만 이란 같은 경우도 10위권 안에 있는 거고요. 유가가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심각하다 볼 수 있습니다. 심각하고 파장은 큽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입고 있는 옷에서부터 산업재, 집에 있는 모든 상품까지 유가를 통해서 기름을 통해서 만들어지지 않는 것은 거의 없다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뭐 어떻게 보면 너무 거창한다 하는데 인류의 산업이 발전하는 한 에너지원의 가장 강력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유가의 변동성은 상당히 신경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실내로 여러분들이 가장 일상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매일 승용차를 가지고 출퇴근하시는 분 또는 뭐 화물차를 어느 정도 렌탈이라든지 자가를 이용해서 운송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지금의 국제 유가의 상승에 따른 우리 소매 휘발유 가격이나 경유 가격의 상승세가 아무래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든 생각인데 바닷가에서 조업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죠. 가끔 우리가 뉴스 보면 야 이거 고기 잡아봤자 기름값도 안 나와. 근데 지금 그런 상태에서 고기는 안 잡히고 기름이 까지 올랐다 그러면 심각한 거죠. 근데
그래서 유가 상승하게 되면은 단순하게 놓고 봤을 때는 뭐 유가 관련돼서 뭐 항공유 이런 게 오르겠냐, 제트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경제 전방으로 경제 위축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유가 차트를 보기 전에 한 가지 유가의 상승이 얼마나 증시가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보는 게 미국의 옵션 거래소에서 나오는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서 VIX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이제 변동성 지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이 지수를 지금 화면에 조금 띄워봤습니다. 그러니까 증시가 반대로 움직이는 거고 지금 보는 차트는 VIX 지수의 대략 월간 흐름인데요. 지난 3월 8일 정도에 미국 증시가 뭐 고용지표 나쁘고 나오면서 유가가 90달러를 가면서 80, 28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 지수는 거꾸로 놓고 보게 되면은 이 지수가 올라갔단 말은 보통 요 정도 20선 이상이 이제 최근 한 3년 동안의 박스권이고요. 30을 넘어가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아주 급박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할 때 이야기고, 물론 VIX 지수는 후행 지표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다른 게 빠지면서 올라가는 변동성 지수이기 때문에 이게 올랐다는 말을 쉽게 말씀드리면 미국 주식이나 미국의 주요 원자재 시장이 상당히 높은 변동성을 보인다 볼 수 있고, 다시 본론적인 질문으로 왔을 때 유가 100달러가 의미하는 것을 이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는 보통 유가는 3대 유종 중에서 서부 텍사스산 중진율이라고 이야기하는 WTI를 보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많이 이야기를 하는 거고, 사실 두바이유, 브렌트유, WTI 3대 유종 중에서 많은 유가 선물이나 유가 트레이드들은 WTI를 주로 추종을 하기 때문에 WTI 변동폭을 보시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2월달 같은 경우에도 60달러 초반 정도에 있었어요. 근데 아시겠습니다만은 지난 2월달에 미국과 이란의 세 차례 핵 협상 자체가 불발이 됐고 2월 28일 기준으로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면서 65달러에 있던 국제 유가는 지금 3월 10일, 9일 기준으로 장중한 때 120달러 언저리까지 무려 100%가 폭등하는 현상이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유가는 상대적인 게 중요한데 100달러라는 것 자체가 심리적인 가격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달러는 보통 어느 정도까지 많이 올라오면은 여기 22년도 보게 되면 이때가 언제냐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가장 피크를 보인 1년 차입니다. 올해가 4년 차거든요. 그러니까 21년도 연말 22년도 초에 본격적으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게 되는데 그 당시 국제 유가는 한때 배럴당 130달러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일 쇼크 혁명이 오기 전 2010년 전에는 대부분 유가 개런티는 100달러 정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최근 10년 동안에 미국의 국제 유가가 100달러를 넘어갔던 것은 바로 전쟁 리스크 말고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 흐름 자체가 3월 접어들어서 다시 미국과 이란의 전쟁 때문에 유가가 장중한 때 120달러 이상, 일각에서는 150달러, 200달러도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뭐 다른 영상에서 확인해 보셨겠지만은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를 통해서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1%가 막혔을 경우에 유가 상승 탄력성은 제가 5%라고 지난 영상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 자체가 딜레이 될수록 실제적으로 이론적으로는 해외 IB처럼 150달러 이상도 올 수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면서 볼 수는 없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그 지정학적 불확실성 자체가 유가 트레이드, 쉽게 말해서 실제적으로 주식으로 치면 주식을 사가지고 올라가는 그런 거와 조금 다르게 파생 상품의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원자재는 말이죠. 왜냐하면 주가지수 선물 옵션은 우리가 말할 때 차익 결제입니다. 그래서 코스피 선물 옵션 같은 경우는 코스피 100 지수와 코스피 지수와의 차이를 가지고 만기 손익을 만든다면 지금 보는 유가, 금, 골드, 은 대부분 이런 것은 상품 실물 결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실물 결제라는 거는 이게 지금 보는 화면이 원유 선물의 가격 추이거든요. 실제적으로 현물이 아니라 선물 말이죠. 숫자로 나와 있는 건데 이 숫자로 나와 있는 투기적 세력들이 엄청나게 공격적입니다. 그러다 보면 거꾸로 해석하게 되면은 아예 롱 포지션, 야, 이란에 전쟁이 났어.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거야. 근데 미국의 전략 비축유도 없대. 오펙이 생산을 한대. 그래봤자 헛방이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투기적 트레이드 자체를 거꾸로 해석하게 되면 주식시장을 팔고 일부의 아주 공격적인 헤지펀드들이 유가에 상승 베팅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해석하게 되면은 이렇게 눈으로 많이 올라간 흐름 자체도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과거에 그랬다는 듯이 어느 정도 다시 서서히 내려올 확률도 높다는 거죠. 주식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유가로 인해 가지고 정시의 변동성에 대해서 불안해 하시거나 또는 정시 변동성에 나누는 데에 저점을 논하시는 분이라면 앞으로도 국제 유가의 변동폭, 절대치가 중요하진 않아요. 절대치라는 건 우리가 나타내는 과거 기술적 분석의 어떤 바운더리가 되는 거고, 무슨 말이냐, 100달러하고 90달러하고 내가 살아가는 거는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휘발유 가격이 조금 높은 거고, 다만 주식시장 관점에서는 60달러 박스권, 80달러 이하의 박스권이 뻥 뚫려버린 거에 대한 글로벌 경제의 어떤 위축 우려,
그다음에 국제 유가가 띄므로 인해 가지고 미국의 올해 상반기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갔네. 그런 불안 심리가 주식을 팔게 되고 그런 불안 심리가 유가에 오히려 상승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걸 전망한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어려운데 그럼 유가를 밑으로 내릴 수 있는 요인은 뭘까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공급을 늘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량이 올랐는데 유가가 시장이 풀리는 게 유가의 상승 이유가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로 인해 가지고 공급이 제한되는 부분이라면 오히려 반대로 공급을 시장에 풀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근데 공급을 풀 수 있는 게 미국도 있을 것이고 오펙 플러스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산유국이고 또 하나 있습니다. 오늘 아마 3월 8일, 3월 9일 한국 글로벌 증시에서 일시적으로 국제 유가의 상승 트랙을 잡아준 그는 뭐냐면 전략 비축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주국가들은 일시적으로 유가가 상승했을 때 그 나라의 경제 근간이 흔들리는 걸 하기 위해서 우리로 치게 되면 리저브, 기름을 따로 비축해 둔 게 있어요. 그것을 전략 비축률이라고 하는데 그게 지금 글로벌 기준 놓고 볼 때 G7 국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G7 국가들의 일정 부분의 전략 비축률을 시장에 방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논의된다는 이야기들. 참고로 미국의 전략 비축률가 제일 많다면 일본은 3위 정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 관점 자체는 유가를 조금 늘릴 수 있는 요인이 되고요. 다만 본원적으로 유가가 튀어오른 본원적인 공급 축소에 대한 것을 해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략 비축률을 시장에 풀어내고 어느 정도 시장에서 미국과 이란의 전쟁에서에 대한 불확실성을 여타 국가들, 뭐 한국도 포함이겠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런 국가에서 어느 정도 공조 체제로 약간 전략 비축률을 시장에 투입을 해서 가파른 유가의 상승을 잡겠다는 그 의지는 유가가 폭등하는 걸 잡아줄 수 있고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럼 처음에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와야겠죠. 어떻게? 미국과 이란의 전쟁 자체가 조기 종료되는 그림으로 그 조기 종료의 의미가 생각보다 모호할 수는 있긴 있습니다. 트럼프의 신정부 체제의 정확한 로드맵 우리는 뭔지를 알 수는 없으니까요. 트럼프가 정말 꼭두가시리 거기에 최고 지도자를 세우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어떠한 혁명수비대 자체적으로 선출한 지명한 차기 지도자가 어느 정도의 미국과 친한 유화 정책을 펼칠 건지 그건 아직은 알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미세한 움직임 자체가 우리는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인데 주식 투자 관점에 놓고 봤을 때는 이미 시장 자체가 유가를 보이면서 한국 증시도 6,300에서 5,700선, 5,500선, 5,000선 초반까지 마이너스 20% 이상이 빠져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데스켓 바운스 관점에서는 국제 유가의 상승 강도가 완화되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지 않나 그리 보겠습니다. 유가가 앞으로 정말 중요해질 것 같은데 지금 한국 증시 안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물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현재 수급 현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유가익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게 외국인 매도. 주식이 빠졌으니까 또는 말하는 유가가 올랐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으니까 외국인들은 주식을 팔겠죠. 예, 파는데 가장 그걸 바로미터 볼 수 있는 게 환율 흐름입니다. 항상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할 때 가장 장의 중요한 흐름은 어찌 보면 달러 강세로 모이는 거거든요. 그럼 달러 강세 흐름을 우리가 상대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대표적인 달러 강세의 상대 통화 중에서 변동성이 가장 큰 하나가 유럽의 유로화입니다. 제가 유로화 차트를 한번 좀 띄워볼까요? 유로화 차트가 연초 1월 말까지만 해도 달러당 1.12달러 정도로 강세를 보이다가 최근에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유로화가 약세. 유로화가 약하다는 말은 상대 통화니까 여기 보면 EUR USD잖아요. 그럼 미국의 달러가 강하다는 거거든요. 그럼 미국의 달러가 강했다는 말은 달러가 아닌 상대 자산의 약세가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 관점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글로벌 통화 자체가 오히려 약세. 지금 화면 좀 같이 보시면 유로와 그다음에 GBP, 영국의 파운드와 그다음에 JPY, 일본의 엔화까지도 약세로 가는 그림입니다. 그 관점 자체가 우리나라 원화 환율을 다시 1,500원 이상 터치할 수가 있고요. 근데 외국인들 관점에서 현재 상황을 좀 풀어보면 2월 달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의 한 집중적인 매도로 실제적으로 누적 월간 코스피에서 KRX 기준으로 20조 원에 육박하는 금액을 매도를 했고요. 3월 접어들어서도 삼성전자에 대한 집중적인 매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체크할 거는 외국인들은 왜 삼성전자를 파는 거야? 이것도 중요할 수 있는데 그거보다 더 범위가 큰 것은 뭐냐면 삼성전자만 팔죠. 이게 핵심입니다. 삼성도 팔고 하이닉스도 팔고 LG 에너지솔루션도 팔고 현대차도 팔고 물론 미세하게 보고 나면 팔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당일 기준으로 우리나라만 정규시장에서 2조 원, 3조 원 이런 금액을 매도할 때 대부분 60~70% 이상이 삼성만 팔 때가 있어요. 그건 어떤 거냐면 삼성이 미워서가 아니라 전체 주식 비중 중에서 비중이 가장 높은 주식을 파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주가 수준에서 유가는 높고
뭐 예를 들어서 환율은 비싸면 외국인들은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계속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림이 나오는 거고 2월 달에 삼성전자의 주가가 대략 16만 원대에서 22만 원까지 가파르게 올랐던 것은 금융투자의 힘이었죠. 이 금융투자라는 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증권사고 그 안에는 고유계정이 있고 위탁계정이 있을 겁니다. 고유계정이라는 건 뭐냐면 증권사가 자기 돈으로 운용하는 수익. 근데 그걸로 삼성전자를 22만 원까지 올렸다는 말은 말이 안 되겠죠. 그 위탁계좌라는 게 있을 건데 위탁계좌에는 자문형 앱도 있고 간접 신탁 관점에서 ETF 자금도 직간접으로 또 엮여 있습니다. ETF의 발행사는 자산운용사지만은 ETF의 LP, 쉽게 말해서 유동성 공급자, ETF로 들어온 자금 자체를 매매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금융투자니까요. 근데 조금 특이한 건 뭐냐면 2월 27일 날 삼성전자가 고점을 형성했던 22만 7천 원 이후부터 드라마틱하게 금융투자의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근데 나온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2월 28일 날 전쟁이 발생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금융투자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약간 투자 성향 자체가 단기 성향도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보게 되면 눈에 보이는 금융투자의 매도는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는데 개인 투자가 ETF를 매수를 하게 되면 금융투자는 갖고 있던 ETF를 매도를 하게 됩니다. 왜냐 그게 상호작용이니까. 그래서 일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투자자별 동향에서 기관 특히나 금융투자의 매도가 잡힐 때는 고객 예탁금이 130조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네들이 많이 파는 거는 레버리지 ETF가 되는 거고 또 최근에 기관들의 금융투자가 많이 잡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2월달 장의 주요 세력이 어찌 보면 개인 투자가들이잖아요. 그 개인 투자가 있는 우리 같은 개인 투자가도 있을 거고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투자가도 있을 거고 막내 복잡한데 이 개인 투자가들의 반대 매매가 어찌 보면 금융투자 기관의 매도를 부추긴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 매매라는 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주식 계좌에서 만약에 증권사별로 140% 정도의 신용점검을 사용을 할 때 주가가 단기적으로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 종목이 삼성전자가 22만 원에서 17만 원, 하이닉스가 110만 원에서 뭐 88만 원. 그 종목이 빠지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반대 매매는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계좌 전체의 자산 총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신용 레버지를 체크를 합니다. 근데 2월달, 1월달, 2월달에 장이 워낙 많이 올라오면서 많은 투자분들이 삼성 하이닉스의 높은 신용 레버리지를 사용할 수 있었고 이게 중간중간에 코스닥 반도체 소부장도 많이 올라왔을 거예요. 그래서 증권사에서도 실적이 안 나오는 바이오 회사나 로봇 회사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신용을 많이 넣어주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해서 B2가 안 돼요. 근데 B2가 되는 섹터들이 기본적으로 증권사에서도 업종 내가 실적이 나오는 섹터들, 대표적인 게 반도체, 자동차 이런 종목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종목들에 대한 반대 매매가 나오다 보니까 눈으로 보기에는 기관도 파는 것처럼 나오죠. 그러면 도대체 외국인의 투매는 언제까지 나올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제가 볼 땐 마찬가지고 그리고 다만 중요한 거는 외국인의 투자 매도가 지금 장에서 하락을 부추긴다 보기도 조금 전 얼마하다 생각을 합니다. 뭐 외국인이 팔면 당연히 주식이 올라가는 데는 제한 줄 수 있는데 지금 2월달 6,200포인트 코스닥 뭐 1,100포인트 이상의 주요 수급이 기관 투자가였다면 눈으로 보이는 거 말이죠. 그럼 앞으로 놓고 볼 때 기관 투자가들이 매도 전환한 이유가 국제유가의 급등으로 인한 여러 가지 복잡한 셈법이라 그러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기성전 주시장 관점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뭐 현대차 포함해가지고 주가 하락 변동성이 조금 완충되고 그리고 과장 바로 밑으로 할 수 있는 국제 유가의 변동성 이거는 유가가 100달러 밑으로 오면 좋습니다. 그 논리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자고 나면 어떻게 일주일 만에 유가 선물이 100% 오르겠습니까? 이 100% 오른 흐름 자체가 뭐 기술적으로 본다면 고점 대비해서 원자재니까 조금 더 멀티플을 많이 줘야 돼요. 한 30% 정도. 쉽게 말해서 뭐 100달러 같던 게 한 70달러까지 떨어질 때까지. 그때까지는 조금 완만한 수급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걸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코스피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일 텐데요. 대표님이 보시기에 코스피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회복이란 단어는 이제 2월 말 고점이 코스피 지수가 6,200 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국내 이제 주요 외국 해외 IB들이 여전히 이제 코스피 지수에 대해서 장밋빛 전망을 좀 많이 펼치고 있죠.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코스피 지수를 좌우하는 거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주가가 다시 원래 2월 말 고점 근처로 상승하는가가 우선순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이런 게 발생을 하면서 글로벌 증시 포함해가지고 한국 증시도 고점 대비해서 가파르게 하락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아이디어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시장이 이제 정배열이 있고 역배열이 있을 겁니다. 강세장이 기준이 있을 건데 강세장은 어떤 기준이 하면은 예를 들어서 주가가 계속적으로 우상향한 우리가 기술적 분석에서
단기, 중기, 장기가 우상향을 하고 또 하나가 외적인 요인, 환율 시장이라든지 원자재 시장이 안정적인 시장, 여기에 주요 주도주가 계속적으로 신고가를 가는 시장을 말합니다. 이게 강세장이고, 강세장이 멈추는 시장이 어떤 시장이냐면은 주가지수 기준으로 고점 대비해서 20% 이상 빠지는 것을 우리는 강세장의 이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제가 지금 나온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6,200포인트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종합주가지수가 마이너스 20% 조정을 보이는 것은 주가지수 기준으로 5,000포인트를 깨는 겁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기준으로 20% 이상이 깨지는 것은 삼성전자 절대주가 22만 원을 기준으로 16만 원을 이탈했을 경우가 비슷한 가격이 나오고요. 하이닉스는 대략적으로 110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88만 원 이탈했을 경우가 어느 정도 20% 밑으로 들어오는 구간입니다. 그러면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20% 하락을 했다는 것은 그 다음부터 나올 수 있는 것은 어떤 변수든지, 예를 들어서 그게 지정학적 리스크든지 금리 인상이든지 결과는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회복하는 데는 생각보다 시간 조정이 조금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시장에 쓰는 단어가 데스켓 바운스거든요. 데스켓 바운스는 별로 좋은 단어는 아니죠. 죽은 고양이의 1차적인 바운드. 그러니까 공을 높은 데서 떨어뜨렸을 때 1차 바운드는 1m 높이에서 떨어뜨렸더니 3cm가 반등을 하더라. 근데 그 중력과 가속도 힘 때문에 다시 떨어졌다가 올라갈 때는 20%, 30, 10% 줄어드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는 이게 반등 폭과 반등 기간의 싸움입니다. 그걸 일단 염두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생각을 할 때 저도 아직까지는 사실 국내 지수의 펀더멘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대한 영업이익의 증가 속도라는 이런 걸 봤을 때는 당연히 는 아니겠지만은 7,000포인트까지도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당장 3월 이내일지 4월 이후일지는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어떤 첫 번째 원론적인 질문에 대한 저의 답을 드리면 아직까지 시장은 상승 에너지는 살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점 갱신에 대한 가능성은 당연히 저는 열려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왜 그렇게 보냐 하면은 기술적 분석을 떠나가지고 주가가 단기적으로 20% 하락한 그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과거 주가는 단기적으로 마이너스 20% 이상의 주식이 하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9.11 텔도 발생할 수 있고요. 근데 가장 제가 빠졌을 때 회복되는 속도를 분석을 해봤을 때 금융과 관련돼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마이너스 20% 갔을 때는 생각보다 오래 갑니다. 실례로 2008년 있었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그리고 2019년 정도에 파월 의장의 금리 인상 없다. 그게 신용 경색과 관련된. 그는 왜 그러냐면 주식시장에 돈이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신용 경색 또는 은행의 파산 이런 거는 뭐냐면 금융시장 전체에 대한 붕괴를 말하기 때문에 금융시장에 돈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부실하기 때문에 모든 걸 파는 겁니다. 근데 반대의 경우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주가 급락은 대부분이 과거 데이터상 단기준으로 끝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것은 곧 전쟁을 말하는 건데, 전쟁에 있는 것 자체가 시작할 때는 어느 정도의 명분이 있는데 끝나는 게 명분이 없어요. 그게 핵심입니다. 이란과 미국의 전쟁에도 과연 그 끝에 종지부가 뭔지를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이란이 완전히 핵을 개방한다? 핵무기를 만들지 않는다? 그건 또 별개의 문제잖아요. 그런 관점을 놓고 봤을 때는 시장은 소리 소문 없이 다시 팽팽한 종전이 아닌 휴저도로 가는 그림이거든요. 휴저도로 갔을 때 시장이 바라는 거는 가파른 국제유가의 하락이 나오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움츠리 된 삼성전자나 기타 관련주 쪽으로는 다시 모멘텀이 붙는 겁니다.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만약에 고점 대비해서 20% 하락한 결정적 이유가 미국 AI 버블류라든지 미국 AI 주요 기업들의 폭발적인 급락으로 인한 거였다면 저도 할 말은 없어요. 물론 미국의 테크주나 AI 관련주들도 어느 정도 비용 문제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주가가 못 간 건 있긴 있습니다만은 상대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그거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흐름은 좀 별개거든요. 그러면 제 생각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다시 6,200포인트 이상 회복할 수 있을까요? 란 물으면은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누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갈 것 같습니까? 라고 말하면 중동 지역에 대한 리스크가 서서히 시장에서 내려가는 거. 내려가는 거의 기준이 뭐냐고 저에게 묻는다면 유가의 상승 탄력성이 둔화되고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투자가들의 모든 관심 자체가 유가나 중동 전쟁보다는 다시 엔비디아나 미국의 테크주나 삼성의 실적이나 AI에 대한 트렌드에 포커스를 맞추는 시점인 말이죠. 그 관점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일 것 같은데요. 시장에 참여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은 어떻게 지금 이 3월 시장을 대응하면 좋을까요? 지수가 뭐 프로그램 매매 기준으로 하루에 5% 이상 상승 하락하는 사이드카가 걸리고, 또는 이제 주식시장이 예를 들어서 20분 동안 장중에 아예 거래가 정지되는 서킷 브레이커가 발생한 이런 시장에서는 우리 투자분들의 가장 큰 고민은 지금도 주식을 사야 됩니까에 대한 의견보다는 지금도 주식을 팔아야 됩니까가 아마 클 것 같아요. 근데 주식을 팔고 사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운용하는 투자 포트폴리오의
섹터에 대한 성향이라든지 투자의 마인드에 따라 조금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어떤 특정한 섹터, 예를 들어서 반도체든 자동차든 2차 전지든 특정한 섹터를 어느 정도 중장기적으로, 여기에 중장기적이라는 기준을 좀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 상반기까지는 여전히 또는 하반기가 될지라도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유동성 랠리가 지속된다는 그 컴퓨와 틀이 바뀌지 않는다면 계속적으로 저는 크게 흔들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단기 투자가 같은 게 어차피 트레이딩 영역이라 빼는 거고, 제일 위험한 투자가 뭐냐 하면은 이도 저도 아닌 경우예요. 이도 저도 아닌 경우가 어떤 경우가 많냐면은 어느 정도의 변동성 자체에서 어떻게 계획된 매수를 하지 않는 투자는 생각보다 이런 장의 리스크가 되게 큽니다. 그러니까 남의 말과 남의 기준을 갖고 가는 거죠. 제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많이 이제 투자자분들에게 권하는 방식은 뭐냐면 틀리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예측과 대응 영역에서 대응이 중요하다 그러는데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 많은 분들이 왜 예측을 안 하냐? 자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틀릴까봐. 그럼 거꾸로 말하면 틀릴 수 있음을 가능하고 대응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여러분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기준점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장이 조금 올라와도 내가 생각하는 하나의 바로미터가 완벽하게 사자마자 V자 반등이 올라가는 그런 성향이 아니라면 기다려야 되는 거고, 올라는 가겠는데 느리게 우리가 말할 때 국자처럼 제이콥 형태로 올라가는 투자가라면 내가 키울 수 있는 전략은 분할 매수의 묘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투자 성향과 느리면서 분할 매매를 할 수 있고 좀 시장을 방향성을 잘 모르겠지만은 결국으로 올라갈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매수하는 기법 중에서 철저하게 분할 매수하는 방법, 처음이 어렵다면 정액으로 나눠보세요. 1,000만 원을 살 때 100만 원씩 10번을 나눠서 하는 겁니다. 그 10번을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기간을 놓고 10번을 사는 방법이 있어요. 오늘 100, 내일 100 이렇게 그냥 종일하게, 또는 하루 건널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두 번째는 가격을 보고 100만 원씩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3월이 아무래도 생각보다 월 초에 변동성이 워낙 컸기 때문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변동성이 큰 거에 나쁜 말은 데스켓 바운스. 데스켓 바운스에는 정확한 공식적인 표현으로는 어차피 하락할 건데 잠깐 반등한 거니까 또 하락할 거야. 요 표하고, 하지만 두 번째 표는 하락은 하게 되는데 이거는 국제 유가의 급등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고,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정시 변동성은 다른 여타 금융위기로 인한 변동성보다 생각보다 회복이 빠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가 저점 분할 매수하는 건 똑같은 거야. 이 두 가지가 공통점이 있거든요. 예, 그 관점에서 제가 볼 때는 3월 초중순까지는 어느 정도 변동성이 완화되는 구간이고, 변동성이 극화됐다 완화되는 구간에서 주식을 조금씩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고, 다만 지금 매수하는 그 종목과 섹터를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다시 고점 기준까지 한 방에 치고 갈 거라는 그 기대감은 조금 내려놓은 상태에서 시장의 기회를 가져가고, 3월 중하순부터는 모멘텀이 발생을 해요. 참고로 3월 16일부터 엔비디아의 GTC 2026이 개최가 되고요. 삼성전자 주총 포함해서 삼성전자의 주주 밸류업 정책도 3월 19일, 그리고 3월 그 주간이 지나고 나면 3월 18일 정도 FMCA가 있는데 이건 어차피 동결이에요. 그리고 나면 정확하게 2주 있다가 4월 첫 번째 주에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1분기 컨센서스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3월 하순 정도 갔을 때는 아마 제 추정컨대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변동성 자체도 조금 사그라들 수도 있어요. 트럼프가 2월 28일 날 이란을 공격할 때 했던 첫 번째 워딩, 물론 트럼프의 말을 믿지는 않지만 4주에서 8주라고 했거든요. 물론 그까지 가기 전에 저는 어느 정도 좀 마무리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최대를 생각할 때 전쟁이 발발하고 1주, 2주, 이제 3주차로 넘어가는 3월 중순까지가 이번 이란 변동성의 가장 큰 하이트로 본다면 3월 월간으로 갈 때는 변동성 축소 속에서 다시 실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주식시장을 전개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